우리는 매일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행위, 그 본질이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S.H. 브래들리의 논리학의 원리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한 논리규칙 모음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사고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죠. 보통 철학책이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사상체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브래들리는 정반대의 목표를 선언합니다. 이 인용문에서처럼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영국 철학계에 당연한 진리처럼 퍼져 있던 낡은 판견들,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을 모조리 뿌리 뽑겠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사상이 제대로 숨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대가 마련될 테니까요. 이건 야심찬 파괴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브래들리와 함께 철학의 토대 개간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적인 대청소를 통해서 그가 왜 먼저 모든 걸 허물어뜨려야만 했는지 그 핵심 동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브래들리가 보기에는요, 당시 철학계가 너무 안일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이론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직접 만드는 데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는 제1원리 자체를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회의적으로 뜯어보기로 한 거죠. 목표는 명확했어요. 기존 철학을 근본부터 흔들어서 독자들을 편안한 지적 잠에서 깨우는 것. 다시 말해 일부러 불편함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브래들리에게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는 진실이란 건 아주 힘들게 얻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만약 독자들이 이미 손쉬운 해답처럼 보이는 걸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진실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려 들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의 글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독자들을 안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진짜 생각으로 이끌려는 의도인 거죠. 자, 이렇게 낡은 토대를 다 갈아엎은 브래들리는 이제 그 폐허 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벽돌 하나를 딱 집어듭니다. 그게 바로 판단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그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브래들리가 내놓은 핵심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판단이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정신 너머의 실제에 연결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이 개념이 앞으로의 모든 논의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갇힌 유령 같은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다리 같은 게 되는 셈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브래들리가 대체 뭐랑 싸우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당시에는 생각이란 건 그냥 우리 마음속 이미지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속에 머문다. 딱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브래들리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에게 판단이란 건 그냥 내면의 놀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외부 세계의 실제와 연결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판단이라는 기능이 아주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구처럼 판단은 정신이 비교적 나중에 획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디어를 실제 연결하는 이 복잡한 기능은 인지 발달의 아주 초기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각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정신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단이 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브래들리가 제기하는 첫 번째 주요 난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것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나무는 푸르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저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바로 이 특정한 나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나무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유한 대상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 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브래들리의 통찰은요.
정말 우리의 직관과는 정반대예요. 그는 우리가 특정한 것을 가리키려고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나의 것 같은 말들이 사실은 전부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어떤 것이든 어느 시간이든 누구의 것이든 이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라는 단어 자체는 특정한 대상을 딱 지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지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포인터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보편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로 특수하고 개별적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죠. 나무라는 아이디어랑 푸르다는 아이디어를 아무리 조합해봐도 그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 세계에 있는 단 하나의 고유한 대상을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디어의 세계와 개별적인 사물의 세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접하는 실제라는 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과거의 실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실제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어제 비가 왔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시간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브래들리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 그림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현재가 바로 닫힙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이 인물처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모든 것의 기준점인 거죠. 둘째,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세요. 저게 바로 과거와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그림 속 인물과 현실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쫙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라는 이 방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거죠. 브래들리는 이 비유를 현재 순간에 대한 아주 멋진 은유로 한 번 더 강조해요. 현재라는 순간이 마치 어두운 강물을 비추는 단 하나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빛, 즉 지금이라는 직접적인 현실 인식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라는 강물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직접적인 제시야말로 모든 시간적 판단의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브래들리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는 오직 현재, 즉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순간에만 갇혀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단지 닻을 내리는 지점일 뿐이고 우리는 그 닻을 중심으로 관념의 사슬을 풀어서 과거와 미래라는 더 넓은 실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라는 딱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는 단칭 판단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이라고 말하는 보편 판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브래들리 분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층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보편적인 것은 동시에 가설적이라는 그의 놀라운 주장을 말이죠. 보편 판단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것은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속성들을 연결합니다. 포유류는 온열동물이다라는 것처럼요. 둘째,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보편 판단은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삼각형이 단 하나도 없어도 참이잖아요. 따라서 셋째, 보편 판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추상적인 연결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래들리가 잠깐만요 하고 전통 논리학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예요. 흔히 모든 포유류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포유류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은 거대한 목록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브래들리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모든은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만약 무언가가 포유류라는 속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온열이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조건적인 연결을 의미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인용문이 이런 추상적인 논의가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거든요. 과학의 목표가 뭐죠? 바로 법칙의 발견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칙이란 게 바로 브래들리가 말하는 가설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면 그렇다면 그 물체는 가속도를 얻는다. 이거야말로 특정 물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힘과 가속도라는 속성절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을 말하는 완벽한 가설적 판단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브래들리 저작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 관계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를 파악하려는 그 판단 행위 자체가 어떻게 실제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분석과 부정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냥 세상을 딱 마주하는 그 순간에 풍부한 실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래들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X는 A, B, C, D, E, F, G, H와 같아요. 여기에는 특정한 늑대, 그 늑대를 둘러싼 숲의 냄새, 차가운 공기, 그걸 보는 나의 긴장감 같은 무한한 세부사항들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늑대가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분석 판단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판단은 저 복잡하고 풍부한 실제의 총체를 X는 A라는 단 하나의 관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실제의 그 방대한 복잡성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늑대라는 추상화된 단 하나의 요소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브래들리는 이 과정을 정말 강력한 언어로 비판합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분리하고 나누고 축약하고 해부했으며 주어진 것을 절단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실제 전체에 대한 지적인 폭력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전체를 해부해서 조각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진실의 일부가 오히려 완전한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대한 직소 퍼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 하나만 딱 떼어내서 이게 바로 전체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조각이 그림의 일부인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전체를 왜곡하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늑대가 있다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판단도 이런데 부정 판단은 여기서 한술 더 띱니다. 늑대가 있다는 긍정은 아이디어를 현실에 붙이는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죠. 하지만 늑대가 없다고 말하려면 먼저 여기에 늑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한번 떠올린 다음에 현실이 그 가능성을 밀어내는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긍정보다 한 차원 더 복잡한 정신활동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갈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의 모든 판단은 그것이 묘사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실제를 필연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고 어쩌면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지적 행위 자체가 오히려 실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것이 바로 브래들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만약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생각이 실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실제를 절단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심오하고도 불편한 질문이야말로 브래들리의 철학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진짜 목적지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판단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판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이라던가 만약 뭐뭐라면처럼 더 복잡하고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과정,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F.H. 브래들리 관점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딱 붙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장미는 붉다는 말은 붉다는 관념을 저기 눈앞에 있는 실제 장미에 연결하는 작업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질문을 파고드는 순간 우리는 논리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양상, 그리고 추론의 구조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논리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들을 하나씩 부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추론하는지에 대한 브래들리의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관점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브래들리는 전통 논리학이 바로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모든 포유류는 온열동물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저 모든이라는 말,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모든이라는 건 그냥 하나하나 다 세어보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포유류, 예전에 멸종한 포유류, 앞으로 태어날 포유류까지 싹 다 리스트업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거죠. 마치 전교생 명단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출석을 부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브래들리는 바로 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보이는 관점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브래들리가 보기에는요, 이 모든을 단순히 개수 세기, 즉 집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논리학을 망쳐온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하죠. 이게 그냥 철학자들의 말꼬리 잡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브래들리는 우리의 초점을 개별 사물의 개수에서 그 사물이 가진 성질들 사이의 관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요. 모든 포유류는 온열동물이다 라는 말은 이 세상 포유류 출석 체크를 다 마쳤다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포유류라는 속성과 온열동물이라는 속성,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필연적으로 붙어 있다는 두 속성 간의 내적 연결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예시를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이 왜 진리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삼각형을 다 재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설령 이 우주에 정삼각형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명제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왜냐? 이 진리는 실제 삼각형의 존재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아이디어와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아이디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그 관념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현실 세계의 재고 목록이 아니라 아이디어 세계의 설계도에 새겨진 법칙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모든으로 시작하는 보편적 진리가 그냥 사실들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브래들리는 여기서 정말 대담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다라는 형태의 가설적인 문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죠. 과학은 그냥 사실들을 수집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조건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 그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중력의 법칙. 이게 사과는 땅에 떨어진다는 관찰일기일까요? 아니죠.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만약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다면 그러면 그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는 조건문이에요. 이 법칙은 우주에 사과가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아예 없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의 진리는 실제 물체가 아니라 그 조건적인 연결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브래들리가 말하는 가설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냥 속성 A와 속성 B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할 뿐이에요. A나 B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 A라면 그러면 B다라는 관계 선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 법칙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여기서도 저기 우주 끝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에너지 같은 개념도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체 안에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만약 이 공을 높은 곳에서 놓는다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라는 가설적인 문장에서 아직 놓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잠재적이라는 건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브래들리가 논리학의 기본 단위인 판단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했는지 봤습니다. 이제 브래들리는 이 날카롭게 벼린 무기를 들고
논리학의 심장부, 거의 2000년 동안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곳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는 죽는다. 우리 학창 시절에 논리 배운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논리적 사고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죠. 그런데 브래들리는 이게 진짜 추론이 아니라고, 그냥 추론인 척하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브래들리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고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만약 모든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한 명 한 명 다 세어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명단에는 당연히 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전제를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존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서 그러므로 존은 죽는다고 말하는 건 새로운 걸 알아낸 게 아니야. 그냥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죠.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냥 동어 반복입니다. 결론에서 증명할 걸 전제에서 이미 슬쩍 깔고 들어가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브래들리는 정말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3단 논법은 정통적인 쓰레기더미다. 약 2000년간 지속된 실수다. 심지어 빨리 묻어버려야 할 낡은 괴물이라고까지 말해요. 그에게 3단 논법은 새로운 지식을 낳는 창조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미 아는 걸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하는 행정 작업에 불과했던 거죠. 2000년 논리학의 역사가 거대한 착각 위에 서 있었다는 정말 엄청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2000년 묵은 우상을 박살냈으면 이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겠죠. 3단 논법이 가짜라면 그럼 진짜 추론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브래들리는 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래들리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요. 자, 이 두 문장을 보세요. 첫째, A는 B의 오른쪽에 있다. 둘째, B는 C의 오른쪽에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럼 A는 C의 오른쪽에 있겠네 하고 알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추론을 전통적인 3단 논법으로는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브래들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추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생각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AB 관계와 BC 관계, 이 두 정보를 동시에 머릿속에 띄웁니다. 그리고 딱 보면 공통점이 보이죠. 바로 B입니다. 이 B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조각을 B를 중심으로 딱 붙여서 ABC라는 하나의 연속된 그림, 하나의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A와 C의 관계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죠? A가 C 오른쪽에 있네 하고요. 바로 이게 브래들리가 말하는 관념적 구성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림을 조립하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읽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인 거죠. 브래들리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요. 만약 이걸 종이에 직접 그려서 A가 C 오른쪽에 있네 라고 확인했다면 그건 추론이 아니라 그냥 관찰이라는 겁니다. 진짜 추론은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머릿속에서만 이 관념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붙여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발견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추론은 눈이나 손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신이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A, B라는 정보와 B, C라는 정보가 어떻게 A, B, C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질 수 있는 걸까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죠? 이게 그냥 제멋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A는 B의 오른쪽에 있다 할 때의 B랑 B는 C의 오른쪽에 있다 할 때의 B가 바로 똑같은 B이기 때문이죠. 이 공통의 연결점, 이 동일한 B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정보가 하나로 딱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추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엔진, 그 핵심 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핵심 원리는 바로 동일성입니다. 모든 추론은 바로 이 동일성의 원리 위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브래들리가 말하는 동일성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A는 A다 같은 아무 내용도 없는 뻔한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개념입니다. 저기서 브래들리의 진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A는 A 같은 단순한 똑같음은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주지 못해요. 그냥 텅 빈 말이죠.
추론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브래들리가 말하는 진짜 동일성은 차이 속에서도 같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B 관계 속의 B와 B-C 관계 속의 B는 서로 다른 맥락, 다른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역할이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둘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B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이 차이 속의 동일성이야말로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브래들리에게 추론이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비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동일성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관계들을 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 정말 멋지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림이 현실 세계의 진리라고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적 구성이 어떻게 객관적인 진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3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브래들리가 전통 논리학, 특히 3단 논법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살펴봤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부수기만 하고 대안은 뭔데? 바로 오늘 그가 무너뜨린 낡은 논리의 폐허 위에 어떤 새로운 사유의 집을 짓고 싶었는지 그 건설적인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래들리의 비판을 쭉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맴돌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여태껏 논리라고 믿어왔던 게 다 틀렸다는 건가? 그럼 진짜 추론이라는 건 대체 뭐지? 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물음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브래들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낡은 방식은 진짜 추론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는 인간의 정신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창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죠. 주어진 명제들을 그냥 자판기처럼 연결하는 그런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브래들리 이론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에 바로 이 관념적 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흩어져 있는 레고 조각들을 그냥 설명서대로 쭉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조각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성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신은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니라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와 같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건축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2장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A와 B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계도, 다른 하나는 B와 C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그럼 정신은 뭘 하느냐? 먼저 두 설계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B라는 기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B를 중심으로 두 설계도를 착 합쳐서 A-B-C라는 하나의 통합된 완전한 건물의 조감도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완성된 전체 그림을 딱 봄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는 보이지 않던 A와 C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결론인 A-C 관계가 원래 설계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두 전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전체 그림을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발견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창조적인 과정은 어떤 힘을 움직이는 걸까요? 브래들리는 그 동력의 비밀을 바로 차이 속의 동일성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은 그냥 완전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철수를 생각해보죠. 이 철수라는 동일한 존재는 회사에서는 김대리라는 모습으로, 또 집에서는 다정한 아빠라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여러 다른 모습, 즉 차이를 아우르면서도 그 본질적인 같음이 유지될 때, 그걸 바로 브래들리가 말하는 진짜 동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론 과정에서 공통한 B가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A와 C를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추론 과정의 성패는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바로 공통항의
진정한 동일성인 셈이죠. 만약에 한쪽 전제에서 말하는 배가 물에 뜨는 쉽이고 다른 쪽 전제에서 말하는 배가 먹는 과일 페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다리가 연결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S라는 출발점에서 P라는 목적지로 영영 건너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념적 구성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도구를 손에 쥔 브래들리는 이제 고전 3단 논법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답답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델이 어떻게 전통 논리학이라는 낡은 울타리를 가볍게 훌쩍 뛰어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두 논리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 전통적인 3단 논법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사람이라는 큰 범주가 가진 죽는다는 속성이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사례, 즉 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리에 의존하죠. 일종의 포함 관계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른쪽 예시를 한번 볼까요? A는 B의 오른쪽에 있고 B는 C의 오른쪽에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추론이잖아요. 우리 정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A, B, C라는 공간 전체를 그려보고 그럼 당연히 A가 C의 오른쪽에 있겠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전통 논리학은 이런 간단한 공간관계 추론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브래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단 논법이 종종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아주 근본적인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결론으로 내세울 걸 이미 전제에 슬쩍 깔아놓고 시작하는 꼼수, 즉 순환 논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려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당연히 존이라는 특정 개인을 포함해서 그들이 전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주장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존은 죽는다는 결론은 새로운 발견이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죠? 그에 반해서 브래들리의 관념적 구성 모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추론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해냅니다. 공간이나 시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 때문에 진자가 길어지고 그래서 시계가 느려진다처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추론, 심지어 찰스 1세라는 한 명의 왕이 참수당했으니 왕도 참수당할 수 있구나 하고 하나의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추론까지 전부 포괄하죠. 이런 것들은 전통 논리학의 좁은 틀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변형해야만 했던 그런 종류의 사고 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념적 구성이 아무거나 막 합칠 수 있는 만능풀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B와 같다는 동등함에 대한 명제와 B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는 위치에 대한 명제가 있다고 해보죠. 이 둘은 서로 성격, 즉 범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걸 그냥 막 합쳐서 그러므로 A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다리를 제대로 놓으려면 두 관계가 하나의 주어가 가진 공통된 속성을 통해서 연결되어야만 해요. 즉, A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바로 그 B와 같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관계가 다른 관계의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추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약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추론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외부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브래들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생각 자체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발전하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심오한 추론의 형태를 탐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변증법적 방법입니다. 이 변증법적 추론은요, 다른 추론들과는 그 느낌부터가 사뭇 다릅니다.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안에서 어떤 진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계시와 같은 경험에 가깝다고 해요. 브래들리는 이걸 씨앗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절묘한 비유 같아요. 씨앗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기 안에 내재된 설계도에 따라서 스스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개념은 그 자체의 내적인 논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의 생각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출발점이 두 개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관념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완전함이나 모순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적인 긴장감, 그 불편함이 그 관념을 스스로 넘어서는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 둘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정의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치 개념 혼자서 무슨 마법처럼 새로운 것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정신 전체예요. 우리의 정신이 어떤 불완전한 개념, 예를 들어 부분적인 진실 같은 걸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 정신은 그 개념이 가진 한계와 동시에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완전한 실제에 대한 어떤 감각, 사이의 모순, 그 대립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적인 불만족감, 이 불편한 모순이야말로 불완전한 개념을 밀어붙여서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엔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이 도구가 과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저 바깥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걸까? 하는 논리와 실제의 관계에 대한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문제 말입니다. 이제 브래들리는 그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자기 자신, 즉 판단이라는 사유행위 그 자체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나은 생각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생각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쓰고 있는 이 논리라는 안경이 사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특정 색깔로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색안경은 아닐까요? 브래들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저기 늑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실은 엄청난 선택과 배제의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진짜 실제는요. 달빛 아래서 특정한 냄새를 풍기고 특정한 소리를 내며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바로 이 늑대입니다. 그 늑대와 나 사이의 거리감, 그 순간의 차가운 공기, 내 심장 박동, 이 모든 것이 다 실제의 일부죠. 하지만 늑대라는 판단은 이 모든 풍부하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그저 늑대라는 추상적인 꼬리표 하나만 덜렁 남기는 행위입니다. 마치 아주 풍성한 과일에서 즙 한 방울만 겨우 짜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결국 우리가 논리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살아 숨쉬는 경험의 전체에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브래들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나누고 해부하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이해하겠다고 배를 갈라 해부했지만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생명이 사라진 장기들의 집합일 뿐 더 이상 살아있는 개구리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브래들리가 경고하는 정말 심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늑대나 치통처럼 현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서술할 때 그 부분적인 진실은 오히려 완전한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치통이 있다는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순간의 진짜 현실은 단순히 치통만 있는 게 아니죠. 통증에 대한 불안감,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제 봤던 영화의 기억 같은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치통이라는 단 하나의 단편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은 실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브래들리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마지막 질문,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질문 앞에서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경계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깊은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논리라는 체계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모순 없이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리라는 것이 현실 그 자체와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과정 자체가 실제의 속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우리의 논리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이상 실제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영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를 그야말로 지식의 가장자리, 그 벼랑 끝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즉 우리의 사유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려는 바로 그 현실의 일부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는 주체와 알려지는 대상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F.H. 브래들리가 그의 책 논리학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며 그의 사유세계에 대한 우리의 긴 탐구를 마무리하는 가장 적절한 물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